오늘의 인터뷰 텔라는 프랑스 노동개혁에서 배워라입니다. 박기상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네. 프랑스 집권당인, 좌파 집권당인, 올랑드 대통령이 네. 노동개혁을 위해서 긴급명령권을 발동했다고 하는데 굉장히 저는 놀라웠거든요. 어떻게 예. 보시나요? 이번 사건. 네. 예, 저도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받아들였는데요. 사실 긴급 명령권이라는 것이 엄밀하게 얘기하면 긴급 입법권인데 총리를 통해서 긴급 입법권을 행사한 것이고 이것을 행사함으로써 그동안 논의가 되어 왔던 노동개혁안을 그냥 국회에서 투표 없이 네. 통과를 시켰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불란서는 2000년에 조스팽 총리가 주도가 돼가지고 주 근로시간을 35시간으로 단축을 네. 했었습니다. 근데 35시간으로 단축한 그 이후에 기대했던 것은 근로시간 단축이 이루어지면 네. 새로운 고용들이 창출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렇죠. 오히려 1인당 인건비가 올라감으로 인해 가지고 신규 고용은 창출되지 않았고 경제는 엉망이 돼가지고 이번 개혁안에 이 주 35시간 근로시간 35시간을 46시간으로 노동조합과의 합의하에 늘릴 수 있고 네. 초과 근로시간까지 포함이 되게 되면 연장 근로시간까지 포함이 되게 되면 그 시간이 주 60시간까지 늘릴 수 있는 그런 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만큼 사실 본인들이 직접 했던 잘못을 인정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기도 네. 한데요. 사회당에서 통과시켰던 이러한 문제점 있는 법안들을 다시 개정함으로써 긴급 명령권을 발동시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프랑스의 좌파 집권당 대통령조차 이렇게 네. 노동개혁의 중요성을 이런 말로 표현을 했다고 해요. 청년 실업률이 25%에 육박하는데 이것이 오히려 프랑스의 미래를 위협하는 것은 테러보다 이게 더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발동을 시켰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노사정위원회라는 기구를 통해서 합의를 보려는 우리나라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그 접근이 다른데요. 사실 유럽에서 시작된 노사정위원회와 같은 사회적 합의주의, 네. 코퍼라티즘적인 그런 접근이 유럽에서도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예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는 그런 실패한 것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노동개혁을 추진하려고 하는 동안 네.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시간을 허비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네. 우리나라에서 노동개혁이라는 것이 엄밀하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제일 중요한 원칙이 임금과 생산성의 일치, 그것이 네. 바로 노동시장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노동개혁의 핵심은 과도한 힘을 발휘하는 노동조합의 제자리 찾기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 노동조합이 그러니까 우리 노동개혁의 개혁의 대상이 돼야 되는데, 노사정위원회를 통해서 개혁의 주체가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2년 동안 벌어졌고, 그 결과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노동개혁법이라고 하는 그 노동사법도 들여다보게 되면 3개의 법안은 노동복지 법안이고, 그러니까 네. 노동비용을 올리는 법안이고, 파견과 관련되는 한 가지 법안만 살아있는데, 그것도 그렇게 노동개혁이라고 이름 붙일 수 없는 정도의 네. 그런 법안이라고 생각이 돼서, 오히려 저는 지금 우리 이 지금 상황, 즉 뭐냐면 어제로 19대 국회가 폐회되면서 그런 노동개혁 법안이 그냥 폐기된 것이 오히려 잘 됐다. 네. 왜냐하면 이것이 오히려 이게 통과되면은 오히려 노동비용을 올리고 그리고 개혁의 명분만 뺏기게 되는, 네. 앞으로도 노동개혁을 하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개혁법안, 어떻게 보면 저는 개혁법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거를 개혁법안이라고 정부가 밀어붙였고 또 뭐 노동계는 반대하고 그런 식의,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참. 코미디와 같은 일이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19대 국회가 폐회되면서 이 노동 4법안이 네. 자동으로 폐기된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사실 저는 긴급 명령권 이런 걸 접하면서 우리나라도 사실 이건 좀 엉뚱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오늘부터
오늘 20일부터 29일까지, 5월 29일까지 국회가 회의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도 좀 뭔가 극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국회에 이런 걸 뭔가 특단의 조치를 하고 국회에 공을 넘겨서 거기서 뭔가 책임 있는 그런 처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엉뚱한 생각일 수도 있지 모르지만 지금 이 긴급명령권을 접하면서 우리 상황이 너무나 대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엉뚱한 생각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만큼 프랑스에서의 그 노동 개혁이 저희에게 주는 메시지가 컸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자동 폐기된 그 법안들, 노동 개혁이라고 했었던 그런 것들 말고 반드시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노동 개혁에 있어서 무엇들을 해야 하는지 교수님께서 몇 가지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가장 효과가 큰 것, 그리고 빨리 개선해야 될 법으로 파업중 대체 근로 인정하고 직장 점거 파업을 금지하자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왜 이게 가장 중요한가요? 네,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기형적인 노사관계라고 하실까요? 얘기할 수 있는데 뭐냐면 190만 명의 노동조합원이 어떻게 보면 4,300만의 생산 가능 인구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도 과언이 아닌데 이러한 비대칭적이고 기형적인 우리의 노사관계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면 우리나라의 노동법이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노동법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파업 중 대체 근로를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은 파업권이라는 어떤 쟁의행위권이 있고요. 그거에 대응해서 사용자는 경영권, 어떤 영업권이라는 것이 대등한 관계로서 보장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네요. 파업 중 대체 근로를 금지함으로 인해서 노사 간의 대등한 힘의 균형이 지금 어긋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걸 빨리 고쳐놔야지 노동조합이 과도한 힘을 발휘하는 것을 조금이나마 억제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임금과 생산성의 일치라는 노동 개혁의 어떤 기본적인 원칙이 보장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굉장히 당연한 얘기인 것 같은데 아직도 법이 이렇게 불균형하게 잡혀있다는 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역시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파업 중 대체 근로 인정과 직장 점거 파업이 금지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항상 주장을 해오고 계십니다. 다음으로는 제조 업무 등 파견 근로에 있어서 자율화가 꼭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파견 업무야말로 기업이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할 때 파견 근로자를 쓰든 기간제 근로자를 쓰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어떤 인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32개 업무에 대해서만 파견이 허용되어 있는 소위 말하는 파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입니다. 32개 업무들 이렇게 보게 되면 주차장 관리원이라든가 주유소의 주유원이라든가 이런 단순직들이 많고 실제로 32개 업무 중에서도 한 대여섯 개뿐이 파견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파견이 근본적으로 거의 금지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나라인데 사실 다양한 형태로 인력이 활용되려면 파견을 포함한 여러 가지 형태의 고용 형태의 그런 근로자들이 활용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원천적으로 금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제조 업무의 경우에 파견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제조업이라는 것이 비즈니스 경기 변동에 따라서 인력을 많이 쓰기도 하고 적게 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데 파견 근로를 활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면 비정규직이나 아니면 기간제 근로자라든가 정규직을 써야 되는데 그건 굉장히 또 어려운 면이 있고 그래서 제조업의 어떤 경쟁력이 떨어지는 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 업무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업무의 모든 일에 대해서 파견을 허용을 하고 그 대신 정말 파견 업무로서는 소화가 안 되고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 파견을 금지하는 소위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으로 우리나라의 법 체계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은 게 대부분의 경쟁력 있는 해외 사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변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꼭 항상 강조하시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무직 면제, 한국말로 하면 사무직 면제인데요. 영어로 표현하면 더 이해가 또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이트 칼라 이그제미션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 이그제미션이라는 건 면제인데 뭐에 대한 면제냐 하면 화이트 칼라를 중심으로 한 몇몇 직종에 대해서는 초과 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게끔 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폐해가 많죠, 사실. 예, 지금 우리의 그 경우에 연봉제가 아닌 그런 화이트 칼라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그 고정 OT라고 해가지고 네. 고정적인 오버타임 수당을 받고 있어요. 뭐 10시간이고 15시간이고 월 근무하고로 치고 고정 OT라고 해서 1.5배의 수당을 받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근무는 뭐 10시, 11시까지 해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현실하고 이렇게 그 법의 그 괴리를 좀 일치시켜 놓는다는 것이 화이트 칼라 이그제미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근로자를 초과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와 받을 수 없는 근로자로 대별을 해서 네.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블루 칼라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시간에 따라서 시간급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근무한 시간에 따라서 임금을 받게끔 하고 그러니까 초과 근로수당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뭐 연구개발직이라든가 관리직이라든가 이런 사무직의 경우에는 화이트 칼라 이그제미션 그러니까 초과 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게 네. 해서 저녁에 있는 삶이 그럼 되겠죠. 왜냐하면 초과 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으니까 당연히 초과 연장 근로를 하지 않을 것이고 네. 노사 간에 요구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일찍 퇴근을 해서 저녁에 있는 삶을 되돌려 받을 수가 있고 따라서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근로시간 단축이 네. 일어날 수 있어서 사실 우리나라 2,000시간 넘는 연 2,000시간 넘는 근로시간을 기록하고 있어서 OECD 국가 중에 멕시코 다음으로 아이고.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그건 물론 실제적인 노동의 강도나 이런 걸 따져보면 여러 가지 또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그렇죠. 아무튼 이렇게 화이트 칼라 이그제미션을 통해서 네. 한 100시간 이상 한 130, 40시간 정도 그 근로시간, 연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평균적으로 네. 그건 굉장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도 그런 어떤 장시간 근로라는 그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네. 중요한 것은 저녁에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참 이 통상임금 문제가 있는데요. 네. 제가 잠시 인사부 관련된 일을 좀 하고 있었을 때도 이 네. 통상임금에 대한 발표가 날 때마다 전화기에 불이 납니다. 그래서 나 얼마 받을 수 있는 거냐. 네. 그만큼 근데 이슈가 된 만큼 또 문제점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문제점 개선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근본적으로 화이트 칼라 이그제미션 같은 게 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생산직의 경우에는 시간급에 따라서 임금이 나가면 되고 네. 그 다음에 그 외 사무직이나 관리직, 연구개발직의 경우에는 성과급으로 임금이 결정이 되면 통상임금도 사실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사실 통상임금이라는 개념이 있는 나라가 네. 우리나라 일본이 네. 없어요. 그러니까 이 통상임금이라는 것도 우리나라의 아주 독특한 그런 개념인데 이것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현실적으로 통상임금에서 상여금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네, 맞습니다. 예, 상여금 이게 아주 관건이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노동부의 그 행정 그 지침으로 상여금이 안 들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1개월 기준으로 해서 1개월을 넘으면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를 했었는데 저번에 대법원 판결에 1개월 넘든 안 넘든 정기적이면 통상임금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네. 지금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들어가면 네. 이제 이것이 베이스가 돼가지고 모든 임금을 그쵸. 다 올리게 됩니다. 예, 굉장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측에서는 굉장히 곤욕스럽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이런 법적 해석을 두고 이 판례가 어떻게 그렇죠. 활용될지가 또 굉장히 사측에서는 부담이기 네, 때문에 이러한 그렇죠.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문제가 되고 있는 초과근로수당의 경우에도 네. 이게 통상임금이 올라가면 베이스가 올라가는 거니까 그 50% 할증되는 게 이게 50% 할증의 그 베이스가 늘어나면 당연히 추가근로수당도 늘어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뭐 퇴직금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그 대법원의 판례가 이렇게 나왔지만 우리 관행은 뭐였냐면 사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3개월이나 4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상여금 같은 건 제외가 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통상임금의 그 기준을 1개월 기준으로 확실하게 해서 그걸 시행령에 집어넣든 근로부조법에 집어넣어서 이런 네. 식의 그 지금 혼선이 있는 것을 좀 네. 막아야 되지 않느냐. 맞습니다.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개혁이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현실에 있어서 닥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제가 한 가지 더
한 꼭지 집어넣은 겁니다. 네, 저희 이렇게 노동개혁 앞으로 정말 제대로 하려면 어떤 것들을 반드시 고쳐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사실 이제 19대는 접었습니다. 19대에서는 많이 저희가 계속해서 박기성 교수님도 정말 노력하셨고 노동개혁 왜 해야 되는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20대 다시 한번 이 목소리를 계속해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동개혁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의 그 공정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우리가 통일 후에 네. 북한 주민들이 복지 대상이 아닌 생산 인력이 되기 위해서라도 굉장히 절실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통일 대비 차원에서도 네. 이 노동개혁을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프랑스의 노동개혁을 주도하는 프랑스의 총리, 바르스 총리나 경제장관인 마크론이나 노동장관인 콤리나 총리는 62년생, 네. 그 다음에 경제장관인 마크론은 77년생, 노동장관인 콤리는 78년생이에요. 네. 젊은 사람들이 그렇네요. 지금 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것도 주목을 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노동개혁이야말로 정말 민생 법안이고 또 경제 법안이고 정말 중요한 일들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앞으로 더 힘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